해병이 물도 못 견디냐며 물속에서 가혹행위를 당하던 손녀, 그 소식을 들은 전설의 해병대 사단장 할아버지가 옛 전우들을 소집해 군 전체를 뒤엎어버리는 이야기입니다. 태풍이 북상하고 있었다. 서해의 섬들을 집어삼킬 듯 으르렁거리는 바다는 잿빛 하늘과 맞닿아 어디까지가 하늘이고 어디부터가 물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해병대 수색 교육대대의 지옥주 마지막 날, 이서와 하사는 몰아치는 비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갯바위 위에 서 있었다. 며칠간 이어진 극한의 훈련으로 전투복은 이미 몸의 일부가 된 듯 축축하고 무거웠다. 소금기에 절어 쓰라린 눈을 가늘게 뜨자 포마를 일으키며 달려드는 집채만 한 파도가 시야를 가득 메웠다. 이 하사 아직도 정신 못 차렸나? 귀신 잡는 해병이 물귀신 되기 일보 직전이구만. 기름 먹인 듯 번들거리는 얼굴의 황태만 원사가 턱짓으로 그녀를 가리키며 낄낄거렸다. 그의 옆에는 그를 추종하는 선임 부사관들이 아부 섞인 웃음을 흘리고 있었다. 서한은 대답 대신 젖은 입술을 힘주어 깨물었다. 이새로 터져나온 피가 짠 빗물과 섞여 목구멍으로 넘어갔다. 사건의 발단은 원칙이었다. 한 달 전 그녀는 대대의 노후화된 잠수 장비 문제를 공식적으로 지적했다. 수압계의 오작동과 공기호흡기의 미세한 균열. 이것은 훈련 중인 대원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였다. 하지만 그녀의 문제 제기는 쓸데없는 짓으로 부대의 전통에 흠집을 낸 하극상으로 변질되었다. 특히 장비 관리 책임자였던 황 원사에게 그녀는 눈엣 가시 같은 존재가 되었다. 그날 이후 서하를 향한 교묘하고 집요한 괴롭힘이 시작되었다. 훈련 중 보급품이 누락되는 것은 다반사였고 이유 없는 얼차려와 인격 모독적인 발언이 그녀의 일상을 옥죄었다. 그리고 오늘 태풍이 몰아치는 이 지옥 같은 바다에서 특별 정신무장 훈련이라는 이름의 사적 제재가 시작된 것이다. 내 할아버지가 그 유명한 서해의 붉은 악마 이강철 사단장님이라며? 그분 이름에 똥칠을 해도 유분수지. 해병이 물을 무서워해서야 쓰나. 황 원사는 할아버지라는 단어를 질겅질겅 씹듯 내뱉었다. 서하의 할아버지 이강철. 해병대의 살아있는 전설이자 모든 해병의 존경을 한몸에 받는 신화적인 존재. 서하는 어릴 적부터 할아버지의 낡은 팔강모를 써보며 해병의 꿈을 키웠다. 그 위대한 이름이 자신 때문에 더럽혀지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이 하사, 저기 갯바위 끝에 있는 부표까지 묶어놓고 올 테니 파도랑 좀 놀다 와. 해병대 수색대의 정신이 뭔지 몸으로 똑똑히 배우라고. 황 원사의 명령에 선임 부사관 2명이 다가와 서하의 몸에 굵은 로프를 묶기 시작했다. 거친 로프가 젖은 전투복 위로 살을 파고드는 감각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는 파도를 노려볼 뿐 미동도 하지 않았다. 저항은 더 큰 고통을, 더 교묘한 괴롭힘을 불러올 뿐이라는 것을 이미 학습한 뒤였다. 그녀는 갯바위를 타고 넘어가 칠흑 같은 바다로 몸을 던졌다. 태풍의 영향으로 평소보다 몇 배는 거칠어진 파도가 그녀를 집어삼킬 듯 덮쳤다. 선임들은 그녀의 몸에 묶인 로프의 반대편을 갯바위 너머 수심이 깊어지는 곳에 설치된 감시용 부표에 단단히 고정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의지로는 벗어날 수 없는 바다의 포로가 되었다. 어때 이 하사? 정신이 좀 드나? 살려달라고 애원해봐. 그럼 우리 황 원사님께서 자비롭게 꺼내주실지도 모르지. 갯바위 위에서 그들의 조롱 섞인 외침이 빗소리를 뚫고 희미하게 들려왔다. 서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서하야, 파도가 거셀수록 그 아래 바다는 더 깊고 고요한 법이다. 가장 극한의 상황에서 평정심을 잃지 않는 자가 진짜 해병이다. 그때 훈련장 구석의 막사 처마 밑에서 이 모든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던 김민준 일병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서아가 부대로 처음 전입 왔을 때부터 그녀의 강인함과 따뜻함을 남몰래 존경해왔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명백한 범죄 행위에 피가 거꾸로 솟았지만 이제 갓 이등병 딱지를 뗀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주머니 속 방수팩에 넣어둔 휴대폰을 꺼내 떨리는 손가락으로 몰래 녹화 버튼을 눌렀다. 거친 파도 소리, 쏟아지는 비 그리고 그 속에서 외롭게 사투를 벌이는 서아의 모습이 작은 화면에 담겼다. 황 원사의 악행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그는 파도에 휩쓸려 온 부유물을 주워 서아를 향해 던지며 낄낄거렸다. 거기 인어 아가씨, 심심하지 않게 놀아줘야지.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파도 소리에 섞여 악마의 속삭임처럼 들려왔다. 로프에 묶인 손목은 이미 쓸리고 찢어져 피가 흘렀지만 핏물은 바다의 거대한 분노 속으로 순식간에 흩어졌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악화되었다. 태풍의 눈이 가까워지면서 파도는 맹수처럼 갯바위를 물어뜯기 시작했다. 서아의 몸은 종이 인형처럼 파도에 이리저리 내동댕이 쳐졌다. 바로 그때 갯바위 위쪽에서 콰르릉 하는 굉음과 함께 산사태가 발생했다. 연일 이어진 폭우를 견디지 못한 절벽의 일부가 토사와 함께 무너져 내리며 갯바위를 덮친 것이다. 젠장 튀어. 다들 대피해. 갯바위 위에 있던 황 원사와 선임들이 비명을 지르며 허둥지둥 안전한 곳으로 달아나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자신의 안위만이 있을 뿐 바다에 묶여있는 서아의 존재는 없었다. 그녀는 거대한 파도와 무너져 내리는 토사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발버둥 쳤다. 마지막 순간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자신을 버리고 달아나는 그들의 비겁한 뒷모습이었다. 이내 거대한 파도가 그녀의 머리 위를 덮쳤고 의식은 깊고 차가운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이강철은 새벽 4시 칼같이 눈을 떴다. 지난 수십 년간 단 하루도 거르지 않은 습관이었다. 해병대 사단장 자리에서 물러나 갑옷을 벗은 지 10년이 넘었지만 그의 몸은 여전히 전장의 아침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연병장만 한 앞마당으로 나가 빗속에서 목검을 휘둘렀다. 휙휙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여명의 정적을 갈랐다. 이른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그의 자세는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었고 눈빛은 여전히 서슬퍼런 칼날 같았다. 그는 살아있는 신화 해병대가 가장 사랑하고 적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서해의 붉은 악마였다. 평화로운 아침을 뒤흔든 것은 한 통의 문자 메시지였다. 발신 번호가 없는 메시지에는 동영상 파일 하나가 첨부되어 있었다. 무심코 영상을 재생한 이강철의 눈빛이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화면 속 그의 단 하나뿐인 자랑스러운 손녀 서아가 성난 파도 속에서 로프에 묶인 채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빗소리를 뚫고 들려오는 조롱 섞인 목소리들, 그리고 자신의 이름, 이강철 사단장을 운운하며 낄낄거리는 비웃음 소리. 이강철의 손에서 묵직한 목검이 툭 하고 떨어졌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몇 번이고 되돌려 보았다. 볼 때마다 심장 가장 깊은 곳, 수십 년간 굳은 용암처럼 잠들어 있던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그의 손녀는 그저 할아버지처럼 명예로운 해병이 되고 싶어 했다. 여자라는 편견을 깨고 가장 힘들다는 수색대에 자원했고 남자 동기들보다 월등한 성적으로 훈련을 수료했다. 그런 아이가 자신의 군대에서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해병대 정신의 후예라는 놈들에게 저런 취급을 당하고 있었다. 이강철의 주먹이 바위처럼 단단하게 쥐어졌다. 그는 영상을 정지시키고 빗줄기 너머로 희미하게 보이는 가해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망막에 새겼다. 마치 적진의 지휘관 얼굴을 외우듯 그의 모든 감각이 야수처럼 날카롭게 깨어났다. 이강철은 분노에 몸을 맡기지 않았다. 그는 평생을 가장 극한의 상황 속에서 가장 냉철한 판단을 내리도록 훈련받은 지휘관이었다. 그는 곧바로 전화기를 들었다.
그가 가장 먼저 연락한 곳은 국방 헬프콜이나 헌병대가 아니었다. 그의 전화번호부 가장 깊은 곳에 저장된 이름 박진우였다. 박진우. 이강철이 사단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그의 곁을 그림자처럼 보좌했던 수석 참모. 현재는 해병대사령부의 핵심 요직인 정보참모부장을 맡고 있는 충직한 후배였다. 나다 이강철.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다. 이내 놀라움과 존경심이 가득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사단장님, 오랜만입니다. 별일 없으십니까? 별일이 생겨서 전화했다. 이강철은 감정을 최대한 억누른 채 건조한 목소리로 영상의 내용을 설명했다. 박진우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사단장님. 즉시 확인하겠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박진우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참담함 그리고 죄송스러움이 뒤섞여 있었다. 사단장님 확인했습니다. 이서아 하사 사단장님 손녀가 맞습니다. 한 달 전 노후 장비 문제를 제기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황태만 원사의 보복성 가혹 행위가 확실합니다. 대대장과 연대장은 부대 관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이 사실을 묵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한은 내 손녀는 지금 어디 있나? 그게 태풍과 산사태가 겹치면서 현재 실종 상태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작전 중 실종으로 보고되었고 수색 중이라고는 하지만 기상이 너무 좋지 않아 사실상. 이강철은 말없이 눈을 감았다. 실종. 그 단어가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은 슬퍼할 시간이 아니었다. 공식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 즉시 감찰 조사가 시작되겠지만 사단장님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꼬리 자르기, 시간 끌기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모릅니다. 주동자들은 운이 좋아야 불명예 전역 아니면 가벼운 징계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강철의 입에서 나지막한 헛웃음이 터져나왔다. 그게 그들이 말하는 정의인가? 그는 결심했다. 썩어빠진 관료주의와 제19 감싸기에 손녀의 명예와 진실을 맡길 수는 없었다. 그들이 내리지 않는 심판이라면 자신이 직접 집행해야 했다. 진우야, 부탁이 있다. 사단장님, 어떤 말씀이든 하십시오. 내가 데리고 있던 늑대들 기억하나? 서해를 지키던 내 늑대들. 한 놈도 빠짐없이 전부 연락처를 찾아줘. 지금 당장. 수화기 너머 박진우가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이강철의 목소리에 담긴 의미를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서해의 늑대들. 이강철이 사단장 시절 직접 뽑아 가장 곁에 두었던 최정의 참모진. 국가의 가장 험한 곳에서 가장 위험한 작전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전설의 지휘부. 그들이 다시 움직이려 하고 있었다. 전화를 끄는 이강철은 서재 벽에 걸린 낡은 사진 액자를 바라보았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위장복 차림의 사내들이 서해의 낙조를 배경으로 어깨동무를 한 채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해병의 기백과 동료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로 가득 차 있었다. 사진 속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을 보며 이강철은 나지막이 의졸였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분노의 불씨가 거대한 화염이 되어 타오르기 시작했다. 이강철의 전화는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 흩어져 각자의 제국을 건설한 잠자는 맹수들을 깨웠다. 첫 번째 전화는 최정훈에게로 향했다. 그는 이강철 사단의 작전 참모이자 그의 두뇌였다. 은퇴 후 그는 자신의 천재적인 전략 수립 능력을 비즈니스에 접목시켜 국내 최대 규모의 글로벌 물류 및 해상 보안 업체를 일궈냈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국제 계약을 성사시키는 냉철한 기업가였지만
이강철의 전화를 받는 순간 그의 눈빛은 30년 전 서해의 작전 지도 위에서 적의 허를 찌르는 계획을 세우던 푸른 눈이 늑대로 돌아왔다. 정훈이냐? 나다. 사단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전쟁이다. 내 손녀가 당했다. 최정훈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필요한 모든 자산을 동원하겠습니다. 인력, 장비, 정보. 말씀만 하십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두 번째 전화는 강대호에게 걸었다. 이강철 사단의 수색 대대장이자 그의 주먹이었다. 그는 은퇴 후 자신의 전공을 살려 심해, 잠수 및 해난 구조 전문 업체를 설립했다. 거친 바다 사나이들을 이끌며 불가능한 구조 작전을 성공시켜 업계의 전설이 된 인물이었다. 대호야, 아직 이빨은 성한가? 사단장님, 이 강대호의 이빨은 아직 강철도 씹어먹습니다. 어느 놈들입니까? 바닷속이든 갯벌이든 그놈들 대가리를 처박아 놓겠습니다. 그의 호탕한 목소리는 세월의 흐름을 무색하게 했다. 그는 당장이라도 자신의 회사에 있는 최첨단 잠수정과 특수 선박을 끌고 달려올 기세였다. 세 번째는 팀의 눈과 귀였던 윤지성이었다. 그는 사단의 정보통신 참모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적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던 그림자였다. 그는 유일하게 군에 남지 않고 다른 길을 택했다. 국가정보원. 그는 현재 국정원의 해외 파트 차장으로 국가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 정보를 다루는 거물이 되어 있었다. 이번 일에 그를 끌어들이는 것은 그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도박이었다. 지성아. 사단장님. 오랜만입니다. 윤지성의 목소리는 극도로 조심스러웠다. 그는 이미 자신의 정보망을 통해 이번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번 일은 잊어라. 괜히 자네까지 위험해질 수 없다. 이강철의 배려 섞인 말에 윤지성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이내 결심한 듯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단장님, 저희의 맹세가 뭐였습니까? 한번 맺은 전우는 죽어서도 함께 간다. 이서와 하사는 제게도 조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모른 척한다면 저는 더 이상 해병이 아닙니다. 윤지성은 자신의 직위를 걸고 이번 작전의 공식적인 명분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태풍 대비 서해안 부대 해상 경계 태세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긴급 현장 점검. 그것이 그가 만들어낼 완벽한 연막이었다. 몇 시간 후 최정훈의 회사 본사 지하, 위성통신 장비와 수십 개의 모니터로 가득 찬 비밀 상황실에 30년 만에 서해의 늑대들이 모두 모였다. 세월이 그들의 얼굴에 깊은 흔적을 남겼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다. 그곳에는 더 이상 성공한 사업가나 고위 공직자가 없었다. 오직 이강철이라는 사자를 중심으로 뭉친 굶주린 늑대들만이 존재했다. 상황실 중앙의 대형 스크린에 김민준 일병이 보낸 영상이 재생되었다. 서아가 파도 속에서 고통받는 모습, 그리고 그녀를 조롱하는 목소리들. 방 안의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다. 강대호의 입에서 해병대식 거친 욕설이 터져나왔고 최정우는 말없이 턱을 문 채 스크린을 노려보았다. 작전 목표는 두 가지다. 이강철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백령도의 차가운 겨울바람보다 날카로웠다. 첫째, 손녀를 찾는다. 생사를 반드시 확인하고 만약 살아있다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구출한다. 둘째, 책임자들을 심판한다. 법이 하지 못하는 정의를 우리가 직접 실현한다. 윤지성이 위성사진과 부대 내부의 기밀 설계도를 스크린에 띄웠다. 제가 긴급 점검을 명분으로 부대 출입 권한을 확보했습니다. 내일 새벽 점검 시간 동안 부대의 모든 통신망과 감시 시스템은 제 통제하에 들어올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정확히 1시간. 그 안에 모든 것을 끝내야 합니다.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작전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강대호의 특수 선박을 이용한 해상 침투, 최정훈이 준비한 최첨단 잠수 드론을 이용한 수중 수색, 그리고 윤지성이 제공할 완벽한 정보 지원.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들의 호흡은 마치 어제도 함께 작전 회의를 했던 것처럼 완벽했다. 브리핑이 끝나고 각자 장비를 챙기기 시작했다. 소음기가 달린 K-워너 기관단총, 최신형 야간 투시경, 방탄복과 비살상용 테이저건. 그들이 다시 전투 장비를 착용하는 모습은 마치 잠들었던 신화가 깨어나는 듯한 장엄함마저 느껴졌다. 이강철은 자신의 몫으로 준비된 해병대용 K의 소총을 집어들었다. 손에 착 감기는 차가운 감촉이 너무나도 익숙했다. 그는 탄창을 결합하며 옛 동료들을 둘러보았다. 모두의 눈에 결연한 의지가 불타고 있었다. 가자. 이강철의 한마디에 전설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썩어빠진 군대에 버려진 전우의 피부치를 구하고 해병의 명예를 더럽힌 자들에게 진짜 지옥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이었다. 어둠이 내린 도시 위로 복수를 다짐하는 늙은 늑대들의 검은 그림자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어둠과 폭풍이 지배하는 서해의 밤바닥. 강대호의 최첨단 해난 구조선 시울프호는 레이더에 거의 잡히지 않는 스텔스 선체로 위장한 채 성난 파도를 능숙하게 가르며 목표 지점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민간 선박으로 위장한 2배의 심장부 중앙통제실 CIC에서는 최정훈과 윤지성이 수십 개의 모니터를 응시하며 작전을 지휘하고 있었다. 태풍의 여파로 평소보다 몇 배는 거칠어진 파도가 선체를 집어삼킬 듯 덤벼들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평정심만이 감돌았다. 목표 지점 오해리 전. 수중 침투조 준비. 최정훈의 나직한 목소리에 선체 하부의 경납고 달의 문문풀이 조용히 열렸다. 그곳에는 칠흑 같은 바닷물과 연결된 수직 통로 그리고 소형 잠수정 그림자가 출격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강철과 강대호 그리고 2명의 최정예 팀원이 잠수복을 입고 그림자에 올랐다. 비좁은 잠수정 내부는 차가운 기계음과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이강철은 좁은 창 너머로 보이는 심연을 응시했다. 수십 년 만에 다시 적진으로 향하는 길. 하지만 이번에 그를 움직이는 것은 국가를 향한 충성이 아닌 손녀를 향한 애끓는 부정이었다. 간다. 강대호의 짧은 한마디와 함께 그림자는 모선을 떠나 칠흑 같은 바닷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그들이 향하는 곳은 해병대 수색부대의 해안 침투 훈련 코스. 아이러니하게도 서아가 수백 번 넘게 훈련했을 바로 그 장소였다. 그림자가 부대 해안선에 접근하는 순간 시울프호의 윤지성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국가정보원의 권한으로 해병대사령부의 북한 잠수정의 난파 징후에 따른 서해안 경계 태세 긴급 점검을 통보했다. 그리고 그 점검을 핑계로 목표 지역의 해안 감시 레이더와 수중 음파 탐지 시스템을 일시적으로 무력화시켰다. 철통 같던 부대의 감시망에 보이지 않는 구멍이 뚫린 것이다. 3분간 감시망에 공백이 생긴다. 행운을 빈다, 늑대들이여. 벼랑으로 둘러싸인 작은만 감시의 사각지대에서 그림자가 소리 없이 부상했다. 바다의 유령처럼 4명의 노병이 물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불필요한 소음도 없었다. 그들은 해병대 전술의 교본 그 자체였다. 해안 경계 근무를 서던 초병 2명이 그들의 첫 번째 목표였다. 어둠과 빗소리를 완벽한 엄폐물 삼아 접근한 그들은 초병들이 인기척을 느끼기도 전에 순식간에 배후를 장악했다. 총성도 비명도 없었다. 컥하는 짧은 신음과 함께 2명의 초병은 소리 없이 쓰러졌다. 그들은 살상 대신 급소를 가격해 완벽하게 의식만 빼앗았다. 그들의 목적은 학살이 아니라 심판이었다. 첫 번째 목표 지점은 수색 교육대의 부사관 막사였다.
황태만 원사와 그 일당들이 서아에게 저질렀던 만행의 현장이자 그들의 오만함이 잠들어 있을 곳이었다. 막사 내부는 술판이 벌어진 뒤에 악취와 저급한 농담으로 가득했다. 황 원사와 그 무리들은 서아를 처리했다고 생각하며 그들만의 추악한 승리를 자축하고 있었다. 그 계집 하나 때문에 부대 분위기만 망칠 뻔했어. 역시 해병은 좀 밟아줘야 말을 들어. 황 원사가 술에 취해 혀 꼬부라진 소리로 짓거렸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쾅! 강철로 만들어진 막사문이 안쪽으로 종이장처럼 찌그러지며 날아갔다. 문 밖에는 지옥의 사자처럼 서 있는 강대호의 실루엣이 어른거렸다. 술에 취해 있던 부사관들이 무슨 일이냐며 비틀거리며 일어서는 순간 막사의 모든 창문이 동시에 깨지며 검은 그림자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수십 년간 묵혀두었던 해병대의 최정의 특수기술이 그들을 덮쳤다. 술병을 무기 삼아 저항하려던 한 명은 팔이 꺾인 채 바닥에 처박혔고 도망치려던 다른 한 명은 공중을 날아온 군홧발에 목을 가격당하고 기절했다. 아비규환의 현장은 불과 1분도 되지 않아 완벽하게 정리되었다. 이강철은 아수라장이 된 막사 한가운데를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그는 공포에 질려 오줌을 지리며 바들바들 떨고 있는 황 원사 앞에 섰다. 전설로만 듣던 붉은 악마가 그의 눈앞에 서 있었다. 황 원사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내 놈이냐? 이강철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태풍의 눈처럼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고요하고 강력했다. 그는 황 원사의 멱살을 움켜쥐고 들어올렸다. 황 원사의 몸이 허공에 대롱대롱 매달렸다. 내 손녀에게 무슨 짓을 했나? 황태만은 전설의 눈앞에서 한낱 미물에 불과했다. 그의 오만함과 잔혹함은 생명의 위협이라는 원초적 공포 앞에서 눈 녹듯 사라졌다. 이강철의 신문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대의 정신을 해체하고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 진실을 끄집어내는 과정이었다. 최정훈은 시울프호에서 이윤석이 실시간으로 보내온 정보를 이강철에게 전달했다. 황 원사가 과거 다른 부대원들에게 저질렀던 가혹 행위의 기록, 군수품을 빼돌려 사익을 취한 증거들. 이강철은 그 사실들을 하나씩 읊조리며 황 원사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가루로 만들었다. 내 놈은 해병의 수치다. 결국 황 원사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서아를 부표에 묶어놓고 철수했으며 산사태 이후 실종되자 구조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작전 중 실종으로 허위 보고를 올렸다는 것. 그리고 그는 뜻밖의 사실을 실토했다. 산사태가 갯바위 뒤편의 절벽을 무너뜨리면서 과거 일제강점기 시절에 사용되었던 벙커와 연결된 수중 동굴 입구가 드러났습니다. 파도가 워낙 거세서 아마 그쪽으로 휩쓸려 들어갔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말은 절망 속에서 피어난 한 줄기 희망과도 같았다. 서아가 망망대해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고립되어 생존해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복수와 심판을 위해 이곳에 왔던 노병들의 임무는 이제 촌각을 다투는 절박한 구조작전으로 전환되었다. 팀을 둘로 나눈다. 이강철의 목소리에 다시 지휘관의 위엄이 실렸다. 강대호, 자네와 내가 동굴로 들어간다. 최정훈, 자네는 나머지 팀을 이끌고 이 사건을 묵인한 대대장과 연대장을 확보해. 단 한 놈도 놓쳐선 안 된다. 이강철과 강대호는 황 원사에게서 얻어낸 지도를 바탕으로 수중 동굴을 향했다. 그곳은 태풍의 여파로 집어삼킬 듯 파도가 몰아치는 죽음의 아가리 그 자체였다. 강대호의 전문 분야였다. 그는 최첨단 수중 탐색 장비를 이용해 위험한 조류를 피해가며 동굴 입구를 찾아냈다. 사단장님, 조류가 너무 강합니다. 한번 들어가면 다음 정조 시간까지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다. 들어간다. 두 사람은 칠흑 같은 동굴 속으로 몸을 던졌다.
좁고 어두운 수중 동굴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위태로웠다. 랜턴 불빛에 의지해 전진하던 그들은 동굴 벽에서 찢긴 전투복 조각 하나를 발견했다. 서아의 것이 분명했다. 희망과 불안이 교차하는 순간이었다. 수백 미터를 더 나아갔을까 동굴은 거대한 지하 공동으로 이어졌다. 일제 강점기 시절의 낡은 벙커였다. 그리고 그곳에 서아가 있었다. 그녀는 바위 틈에 몸을 웅크린 채 가늘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팔은 부러졌고 온몸은 저체온증으로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그녀는 수색대에서 배운 생존 기술을 총동원해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스스로를 지켜냈던 것이다. 서아야. 이강철은 달려가 손녀를 부서질 듯 끌어안았다. 쇠처럼 단단했던 노병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살아있었구나,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서아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할아버지의 온기를 느끼며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던 긴장의 끈을 놓았다. 같은 시각 최정훈의 지휘 아래 움직인 심판조는 장교 숙소를 급습했다. 대대장은 별다른 저항 없이 무력하게 제압되었다. 연대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끝까지 권위를 내세우려 했다. 너희들이 누군데 감히 연대장실을. 하지만 그의 허세는 오래가지 못했다. 윤지성이 그의 휴대전화로 직접 전화를 걸어왔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해병대 사령관의 서슬퍼런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자네는 지금 국가정보원의 긴급 점검팀을 방해하고 있네. 모든 권한을 그들에게 인계하고 지시에 따르게. 연대장은 깨달았다.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무력 집단이 아니라 자신조차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힘이라는 것을. 강대호의 등에 업힌 서아가 마침내 지옥 같은 동굴을 빠져나와 해안에 도착했을 때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해안가에는 심판조에 의해 끌려 나온 대대장과 연대장, 그리고 황 원사의 무리들이 죄인처럼 무릎 꿇고 있었다. 통신망이 정상화되고 부대의 모든 병사들이 해안가로 몰려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이서와 하사가 살아 돌아온 것이다. 그녀를 구해낸 것은 전설 속의 붉은 악마와 정체불명의 노인들이었다. 황 원사와 연대장의 얼굴이 사색으로 변했다. 이강철은 의무병에게 서아를 맡기고 무릎 꿇고 있는 자들 앞에 섰다. 여명의 빛을 등진 그의 모습은 마치 지옥의 염라대왕과도 같았다. 이제 해병대의 이름으로 내리는 비공식적인 심판의 서곡이 울려 퍼질 시간이었다. 동이 트는 해안가, 태풍이 핥히고 간 상처 위로 수백 명의 해병들이 모여들었다. 그들은 눈앞의 광경을 차마 믿을 수 없다는 듯 침묵 속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다. 하늘처럼 떠받들던 대대장과 연대장이 진흙탕에 무릎을 꿇고 있었고 그들 앞에는 분노와 위험으로 가득 찬 한 노인이 서 있었다. 그가 바로 전설로만 듣던 붉은 악마 이강철이었다. 이강철은 확성기 따위는 필요 없었다. 수십 년간 수만 명의 해병을 호령했던 그의 목소리는 쇠를 긁는 듯한 쇠소리와 함께 해안가 전체를 뒤흔들었다. 모두 고개를 들어 나를 보라. 그의 목소리는 단순한 음파가 아니었다. 그것은 해병의 영혼을 뒤흔드는 거대한 힘이었다. 나는 평생을 해병으로 살았고 해병으로 죽을 이강철이다. 내가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해병대 정신이 무엇인지 아는가? 그것은 썩어 빠진 상관에게 아부하고 약한 동료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다. 그는 무릎 꿇은 황 원사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자를 보라. 저자는 자신의 부하를, 그것도 자신의 딸과 같은 여군을 비겁한 방법으로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 그리고 저기 대대장과 연대장을 보라. 그들은 진실을 은폐하고 자신의 안위만을 챙겼다. 이것이 너희들이 배운 해병대 정신인가? 그의 포효에 젊은 해병들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강철은 응급처치를 받고 있는 서아에게 다가가 그녀가 생존을 위해 사용했던 낡은 다목적 칼을 들어 올렸다. 이것이 진짜 해병의 정신이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 동료를 믿고 끝까지 살아남아 임무를 완수하는 투지. 너희들은 저 썩어 빠진 밧줄이 아니라 이강철 칼과 같은 해병이 되어야 한다. 그의 외침은 기폭제가 되었다. 그동안 억눌려왔던 진실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황 원사님은 제 동기에게도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연대장님은 저희의 포상 휴가를 가로챘습니다. 1명, 2명. 용기를 낸 목소리들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그 순간 대열 속에서 김민준 일병이 비틀거리며 뛰쳐나왔다. 그는 손에 든 휴대폰을 높이 쳐들며 외쳤다. 증거가 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촬영했습니다. 골마 터진 상처가 마침내 터져나온 순간이었다. 부패한 지휘부의 권위는 산산조각 났고 젊은 해병들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새로운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바로 그 절정의 순간 바다와 하늘에서 동시에 공식적인 군대가 도착했다. 해병대사령부 소속 고속정과 상륙 기동 헬기들이 굉음을 내며 해안으로 접근했다. 이윤석이 계획한 완벽한 타이밍이었다. 헬기에서 내린 것은 박진우 준장이었다. 그는 이강철을 향해 가장 깊은 존경을 담아 거수 경례를 붙였다. 박진우는 해병대 사령관의 이름으로 선포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해당 부대의 모든 지휘권은 사령부 직할 감찰단이 인수한다. 황태만 원사를 비롯한 가혹행위 가담자 전원, 그리고 지휘 책임을 방기하고 사건을 은폐한 대대장과 연대장을 즉시 직위 해제하고 이 시간부로 체포한다. 헌병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죄인들에게 수갑을 채웠다. 거대한 부패의 사슬이 모든 해병이 지켜보는 앞에서 끊어지는 순간이었다. 서해의 늑대들의 임무는 끝났다. 그들은 영광도 명예도 바라지 않았다. 그들은 헌병들이 상황을 수습하는 동안 연기처럼 조용히 움직여 시울프오로 복귀했다. 이강철은 배에 오르기 전 의무병의 부축을 받으며 자신을 바라보는 서아와 마지막으로 눈을 맞췄다. 그 눈빛 속에는 이제 너의 시대다라는 무언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시울프오가 백고동 소리도 없이 조용히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해안에 남은 해병들은 오랫동안 그 배가 사라진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방금 죽은 줄 알았던 해병대의 정신이 어떻게 되살아나는지를 목격했다. 붉은 악마의 귀환. 그 전설은 앞으로 수십 년간 해병대의 모든 막사에서 밤새도록 회자될 것이다. 배가 사라진 바다는 언제 그랬냐는 듯 고요했지만 그곳에 남겨진 해병들의 심장에는 영원히 꺼지지 않을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전설이 휩쓸고 간 해병대 수색부대는 거대한 폭풍의 눈처럼 기묘한 고요함에 휩싸였다. 부패의 중심이었던 지휘부는 통째로 뽑혀나갔고 그 자리는 해병대사령부에서 급파된 특별감찰단이 채웠다. 젊은 해병들의 눈에는 불안감과 함께 희미한 희망이 깃들어 있었다. 그들은 신화가 현실이 되는 것을 목격했고 썩어빠진 권위가 한 줌의 재가 되어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 군 병원의 가장 깊숙한 곳, 외부와 철저히 격리된 VIP 병실에서 이서아는 회복에 전념하고 있었다. 부러진 팔에는 깁스를 했고 온몸의 타박상은 보랏빛 멍으로 남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맑았다. 육체적 고통보다 더 깊었던 정신적 절망감은 할아버지와 옛 전우들이 보여준 불굴의 의지 앞에서 눈 녹듯 사라졌다. 그녀는 매일같이 전해져 오는 부대 개혁 소식을 들으며 자신의 고통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깨닫고 있었다. 이강철은 매일같이 손녀의 곁을 지켰다. 그는 피와 화약 냄새가 진동하던 밤에 학살자는 온데간데 없이 그저 손녀의 식사를 챙기고 뭉친 어깨를 주물러주는 평범한 할아버지였다.
하지만 그의 평온한 표정 뒤에는 새로운 폭풍을 직감하는 노련한 사자의 경계심이 숨어 있었다. 할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너무 걱정 마세요. 서아의 위로에 이강철은 그저 희미하게 웃어 보일 뿐이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짐승은 궁지에 몰리면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반격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건드린 것은 일개 부대의 부패가 아니라 해병대 전체에 암처럼 퍼져 있는 거대한 악의 뿌리라는 것을. 그 같은 시각 해병대사령부의 심장부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특별감찰단장 박진우 준장은 거대한 벽에 부딪혀 있었다. 체포된 연대장과 대대장은 입을 굳게 다물었고 관련 서류들은 이해할 수 없는 행정착오로 사라지거나 파쇄되었다. 증인으로 나섰던 부대원들은 의문의 전출 명령을 받거나 가족의 신변을 위협하는 익명의 협박에 시달리다 증언을 번복하기 시작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고 꼬리를 자르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다. 그 힘의 정점에는 해병대사령관 조상진 중장이 있었다. 그는 군내 최대 사조직의 수장이자 방산 비리와 인사청탁의 몸통으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이번에 체포된 연대장은 그의 충실한 신복으로 온갖 검은 돈을 상납하며 조 사령관의 권력을 뒷받침해 온 장기 말이었다. 이강철의 등장은 자신의 제국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최악의 위협이었다. 일개 퇴역 늙은이들에게 군 전체가 놀아났단 말인가. 사령관 집무실에서 조상진의 분노가 폭발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은밀한 칼을 뽑아들었다. 군 내부의 감찰 조직으로 위장했지만 실제로는 사령관의 정적을 제거하고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 비밀 특수 임무된 통칭 적호였다. 이강철과 그 늑대 새끼들 전부 찾아내. 조용히 그리고 아주 깨끗하게 처리해. 그들이 가지고 있을지도 모를 증거까지 전부 회수하도록. 이것은 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비상조치다. 그의 명령은 차가운 독사의 혀처럼 은밀하고 치명적이었다. 서해의 늑대들은 다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지만 평온은 길지 않았다. 최정훈의 회사에는 국세청과 공정위의 합동특별세무조사팀이 들이닥쳤고 모든 해외 거래 내역이 동결되었다. 강대호의 해난 구조회사는 항해 안전규정 위반이라는 석연찮은 이유로 모든 선박의 출항이 금지되었다. 국정원의 윤지성은 내부 감찰팀의 집요한 조사를 받으며 모든 정보망에서 차단될 위기에 처했다. 적은 총과 칼이 아닌 국가 시스템이라는 합법적인 흉기로 그들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결정적인 사건은 병원에서 터졌다. 이강철은 병원 로비에서 낯선 자들의 시선을 느꼈다. 평범한 방문객으로 보였지만 그들의 걸음걸이와 시선 처리 방식은 수십 년간 암살과 침투를 반복했던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유의 그것이었다. 그의 야수 같은 직감이 비상벨을 울렸다. 바로 그때 흰 가운을 입은 의사 한 명이 서아의 병실로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손에는 메스가 아닌 소음기가 달린 권총이 들려 있었다. 이강철은 바람처럼 움직였다. 그는 복도에서 의사의 앞을 막아섰다. 어디 가시오? 환자 회진 시간입니다만. 내 손녀는 내가 돌보니 발길을 돌리시지. 순간 의사의 눈빛이 살기로 번뜩이며 품속에서 총을 꺼내려 했다. 하지만 이강철의 손은 그보다 빨랐다. 그는 전광석화처럼 상대의 손목을 꺾어 총을 빼앗고 팔꿈치로 명치를 가격했다. 컥 하는 신음과 함께 암살자가 쓰러졌다. 모든 것이 1초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이강철은 쓰러진 암살자의 싸늘한 눈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깨달았다. 적들이 선을 넘었다는 것을. 그들은 이제 단순한 방해나 위협이 아니라 자신의 피부치를 제거해서라도 이 사건을 묻으려 하고 있었다. 병원 창밖으로 동료의 실패를 확인한 다른 감시조들이 황급히 흩어지는 것이 보였다.
고요했던 폭풍이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진짜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이강철의 비상소집 명령에 늑대들은 다시 최정훈의 비밀 벙커로 모여들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전의 비장함 대신 보이지 않는 적의 실체를 확인한 자들의 냉혹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정의를 실현하는 심판자가 아니었다. 국가라는 거대한 권력에 맞서 생존해야 하는 도망자이자 반격의 칼날을 준비하는 그림자들이었다. 적의 수장은 해병 대사령관 조상진이다. 벙커의 중앙 스크린에 조상진 중장의 사진이 떠올랐다. 윤지성이 국정원 내부의 모든 방화벽을 뚫고 빼낸 극비 자료였다. 그는 군 내부 최대 사조직의 수장이며 차기 합참의장을 노리고 있다. 이번 사건이 터지면서 자신의 과거 비리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우리를 제거하려는 것이다. 그들의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제는 방어가 아닌 공격을 해야 했다. 적의 심장을 멈추게 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먼저 사냥당할 것이었다. 조상진의 약점을 찾아야 한다. 그놈의 목에 밧줄을 걸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윤지성은 국정원 내부에 남아있는 자신의 정보원들을 총동원해 조상진의 뒤를 캐기 시작했다. 디지털 세계와 현실 세계를 넘나드는 치열한 정보 전쟁이 시작되었다. 조상진의 적호가 늑대들의 흔적을 쫓는 동안 늑대들은 적호의 배후에 있는 진짜 주인의 목을 노리고 있었다. 적호의 반격은 예상보다 빠르고 집요했다. 그들은 팀의 가장 강력한 돌파력이자 가장 저돌적인 강대호를 다음 목표로 삼았다. 그들은 강대호의 사업 파트너를 매수해 그를 인천항에 폐쇄된 제7부두로 유인했다. 거액의 해양 플랜트 해체 사업을 논의하자는 미끼였다. 짙은 해무가 깔린 7부두. 강대호는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함정임을 직감했다. 사방에 널린 컨테이너들 사이로 수십 개의 그림자가 총구를 겨누고 있었다. 적호의 정예 요원들이었다. 강대호 순순히 투항하면 목숨은 살려주겠다. 강대호는 대답 대신 땅에 떨어진 굵은 쇠 파이프를 집어들며 껄껄 웃었다. 이 강대호는 무릎 꿇는 법을 배운 적이 없다. 애송이들아. 여기가 내 놈들 묘자리가 될 것이다. 지옥 같은 싸움이 시작되었다. 강대호는 성난 콧불소처럼 적진으로 돌진했다. 그는 자신의 영역인 항만 지형을 완벽하게 이용했다. 컨테이너를 방패 삼아 총알을 피하고 거대한 크레인 체인을 휘둘러 적들을 날려버렸다. 하지만 적의 수는 너무 많았고 사방에서 좁혀오는 포위망에 그는 점점 지쳐갔다. 팔과 다리에 총상을 입고 그의 움직임이 둔해지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였다. 항구의 모든 조명이 일제히 꺼지며 절대적인 어둠이 내렸다. 동시에 적호의 무전기에서 찢어지는 소음이 흘러나오며 모든 통신이 두절되었다. 최정훈과 윤지성이 원격으로 항구의 관제 시스템을 장악한 것이다. 어둠과 혼란 속에서 적호 요원들이 당황하는 사이 항구의 그림자 속에서 새로운 유령들이 나타났다. 이강철과 그의 팀이 도착한 것이다. 전세는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나타난 노병들은 적호의 목덜미를 하나씩 낚아챘다. 그들의 움직임은 수십 년 전의 전성기처럼 빠르고 치명적이었다. 마침내 포위망이 뚫리고 그들은 적호의 현장 지휘관을 생포하는 데 성공했다. 비밀 벙커의 취조실. 사로잡힌 지휘관은 도끼 어린 눈으로 침묵을 지켰다. 하지만 윤지성이 그의 눈앞에 한 장의 사진을 내려놓았을 때 그의 눈빛이 절망으로 흔들렸다. 그의 어린 딸이 학교 앞에서 찍힌 사진이었다. 선택해라. 내 놈이 조상진을 위해 죽은 영웅이 되는 것과 내 딸이 아버지를 잃고 평생을 불행하게 사는 것 중에. 결국 그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조상진의 가장 큰 비리는 차세대 상륙 장갑차 도입 사업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 그가 특정 방산업체로부터 수천억 원대의 뇌물을 받았으며
그 증거가 담긴 비밀 장부가 사령부 내 그의 개인 집무실에 있는 특수 제작된 금고 안 암호화된 하드디스크에 보관되어 있다는 결정적인 정보까지. 이제 목표가 명확해졌다. 그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삼엄한 경계를 자랑하는 해병대사령부의 심장부로 직접 들어간 사령관의 금고에서 그의 죄악을 끄집어내야만 했다. 그것은 단순한 자살 행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썩어빠진 해병대의 심장에 직접 칼을 꽂는 거룩하고도 위험한 외과 수술이었다. 벙커의 브리핑룸 중앙 테이블에 사령부 본부의 3차원 설계도가 홀로그램으로 떠올랐다. 노병들은 말없이 설계도를 응시했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모든 것을 걸고 마지막 불꽃을 태우려는 전사들의 장엄한 결의가 타오르고 있었다. 해병대사령부 침투 작전 크로미움 하트. 그것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야 하는 한치의 오차도 용납되지 않는 대서사시였다. 각본과 총연출은 최정훈과 윤지성이 맡았다. 첫 번째 악장은 윤지성의 손끝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국정원의 권한을 이용해 작전 당일 사령부 전체의 전산 시스템에 대한 대규모 보안 업데이트 및 취약점 점검 훈련 명령을 하달했다. 이 훈련을 핑계로 그는 몇 시간 동안 사령부의 모든 보안 시스템을 외부에서 원격으로 통제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백도어를 확보했다. 두 번째 악장은 강대호의 몫이었다. 그는 자신의 중공업 회사를 동원해 사령부 외곽의 군용 도로에서 싱크홀 발생으로 인한 긴급 복구 공사를 시작했다. 거대한 굴착기와 덤프트럭들이 도로를 막고 소음을 일으키는 동안 아무도 그 아래 하수관을 통해 침투조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 이강철과 그의 최정예 침투조는 어둡고 축축한 지하 통로를 통해 사령부 본관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그들의 군화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특수 처리되었고 그들의 움직임은 고양이보다 조용했다. 이니어를 통해 들려오는 최정훈의 목소리가 그들의 눈과 귀가 되어주었다. 전방 10m 음성 감지 센서. 지금부터 15초간 내가 재채기 소리 파일을 무한 반복으로 재생시키겠다. 그 소음에 묻혀서 통과하도록. 그들은 거미줄처럼 얽힌 레이저 감지망을 통과하고 초 단위로 계산된 경비병들의 순찰 경로를 피해가며 마침내 사령부 본관 최상층 사령관 집무실이 있는 구역에 도달했다. 마지막 관문이다. 사령관 집무실로 향하는 복도는 사자의 길이라 불리는 곳이었다. 무게 감지 센서, 열 감지 카메라, 생체 인식 시스템으로 도배된 그야말로 철옹성이었다. 지금부터 5분간 건물 전체의 냉난방 시스템을 교란시켜 온도 센서를 무력화시킨다. 그 안에 통과해야 한다. 윤지성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실렸다. 침투조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짐승처럼 낮은 포복으로 복도를 기어가기 시작했다. 바닥의 미세한 진동까지 계산하며 움직이는 그들의 모습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예술의 경지에 가까웠다. 마침내 사령관 집무실의 육중한 강철 문 앞에 섰다. 이곳은 조상진의 홍채와 지문, 그리고 지정맥까지 인식해야만 열리는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잠겨 있었다. 하지만 윤지성은 이미 조상진의 비서실 컴퓨터를 해킹해 그의 모든 생체 정보를 확보한 상태였다. 최정훈이 원격으로 생체 정보를 전송하자 육중한 문이 신음소리를 내며 조용히 열렸다. 사령관의 집무실은 그의 탐욕을 증명하듯 화려하고 거대했다. 방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 뒤에 그들의 목표인 비밀 금고가 있었다. 강대호의 팀이 특수 제작한 소형 플라스마 절단기로 금고를 녹여내는 동안 이강철은 망을 보았다. 지옥 같은 몇 분이 흐르고 마침내 금고 문이 열렸다. 그 안에는 암호화된 하드디스크 하나가 들어있었다. 최정훈이 즉시 원격으로 데이터 복제를 시작했다. 노트북 화면의 진행률 표시 막대가 그들의 생명선처럼 느껴졌다. 10%, 20% 시간은 영원처럼 더디게 흘러갔다.
그때였다. 이니어에서 비명 같은 윤지성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젠장. 덫이다. 조상진이 돌아오고 있다. 이건 계획된 함정이야. 조상진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이강철의 팀을 제거하는 동시에 이 일을 빌미로 군 내부의 반대파까지 숙청하려는 거대한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그가 흘린 정보는 미끼였고 이 집무실은 거대한 쥐덫이었다. 복도 끝에서 수십 명의 발소리와 함께 조상진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단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데이터 복제는 이제 겨우 99%를 넘어서고 있었다. 퇴로는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삑. 마침내 데이터 복제가 완료되고 모든 정보가 시울프오의 서버로 전송되었다. 바로 그 순간 사령관 집무실의 문이 폭발하듯 열리며 완전 무장한 적호의 대원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리고 그들 뒤에는 승리자의 미소를 띤 조상진이 서 있었다. 어서 오게 이강철 선배. 해병대 전설의 마지막을 내 손으로 장식하게 되어 영광이군. 이강철은 천천히 몸을 돌려 조상진을 마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당황이나 두려움 대신 모든 것을 예견했다는 듯한 고요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 내 놈의 제삿날을 축하해 주러 왔다. 이강철의 말이 끝나는 순간 그가 집무실 창문을 향해 총을 발사했다. 강화 유리가 박살나며 밤바람이 휘몰아쳐 들어왔다. 동시에 창밖 허공에서 대기하고 있던 박동현의 스텔스 헬기가 강력한 섬광탄을 집무실 안으로 터뜨렸다. 사령부의 심장, 사자의 굴 한복판에서 모든 것을 건 마지막 전투의 막이 올랐다. 섬광. 고막을 찢는 폭음과 함께 사령관 집무실은 순간적으로 태양의 심장부가 되었다. 조상진의 자랑스러운 친위대 적호의 시야가 새하얗게 불타버린 그 찰나의 순간, 그것은 노련한 늑대들에게는 영원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혼돈은 그들의 오랜 전우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지금이다. 창문으로. 이강철의 포효와 함께 침투조는 약속된 플레이를 펼치는 한 팀의 운동선수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무차별적으로 총을 난사하며 저항하는 대신 오직 단 하나의 목표, 박살난 창문을 향해 몸을 던졌다. 바로 그때 창밖 허공에 멈춰 서 있던 스텔스 헬기에서 기관포 불줄기가 뿜어져 나왔다. 조종관을 잡고 있는 것은 서해의 늑대들의 마지막 멤버이자 전설적인 해병대 항공대 파일럿이었던 박동현이었다. 그의 정확한 제압 사격은 적호 대원들이 고개를 들지 못하게 만들었고 팀원들이 탈출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벌어주었다. 헬기에서 굵은 SPIE 특수작전용 회수 로프가 내려왔다. 팀원들은 몸을 로프에 고정한 채 수십 미터 아래의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하지만 적들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정신을 차린 몇몇이 창문을 향해 필사적으로 총격을 가했고 로프에 매달려 있던 팀원 한 명의 다리에서 피가 뿜어져 나왔다. 먼저 가. 어무하겠다. 이강철은 마지막까지 남았다. 그는 조상진의 집무 책상을 방패 삼아 홀로 수십 명의 적을 상대했다. 그의 K의 소총이 불을 뿜을 때마다 적병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그것은 단순한 사격이 아니었다. 수십 년의 경험과 분노가 응축된 한 발 한 발이 심판의 망치와도 같은 사격이었다. 모든 팀원이 헬기에 탑승한 것을 확인한 순간 이강철은 마지막 연막탄을 터뜨리고 창밖으로 몸을 날렸다. 그가 로프에 몸을 의탁한 채 공중으로 솟아오르는 순간 그의 등 뒤로 분노에 찬 조상진의 총알이 빗발쳤다. 저놈들을 격추시켜. 당장. 조상진의 악에 바친 명령과 함께 사령부 전체가 거대한 대공포 진지로 변모했다. 경보가 울리고 기지 내에 주둔하고 있던 공격 헬기들이 벌떼처럼 이륙하기 시작했다. 박동현의 스텔스 헬기는 수적, 화력적으로 절대적인 열세에 놓였다. 젠장.
유압 계통의 피격. 오래 버티지 못한다. 박동현이 외쳤다. 계기판에 경고등이 섬광처럼 깜빡였다. 조상진은 직접 지휘 헬기에 올라타 집요하게 그들의 뒤를 쫓았다. 칠흑 같은 밤하늘은 두 맹수의 사냥터가 되었다. 박동현은 신들린 조종술로 빌딩 사이를 고개하듯 비행하며 추격을 따돌리려 했지만 헬기의 상처는 너무 깊었다. 이대로는 모두 죽는다. 이강철이 냉정하게 판단했다. 그는 결심했다. 사령관으로서 내려야 할 가장 고통스러운 그러나 유일한 결정을. 그는 부상당한 팀원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자네가 이 데이터를 지켜라. 최정훈에게 전달해. 이것은 명령이다. 그리고 그는 박동현에게 외쳤다. 저기 통신탑. 나를 저곳에 내려줘. 내가 놈들을 유인하겠다. 사단장님. 안 됩니다. 이것 또한 명령이다. 임무를 완수하라. 이강철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헬기는 총알이 빗발치는 위험을 무릅쓰고 기지 외곽의 낡은 통신탑 근처에 잠시 접근했다. 이강철은 망설임 없이 뛰어내렸다. 동료들의 비통한 눈빛을 뒤로한 채 헬기는 연기를 내뿜으며 필사적으로 전장을 이탈했다. 이제 거대한 해병대 기지 안에 그는 완전히 홀로 남았다. 조상진의 헬기가 그의 앞에 멈춰 섰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이 늙은 사자의 숨통을 끊기 위해 부하들을 물리쳤다. 두 명의 해병대 사령관, 신하가 되어버린 과거와 썩어 문드러진 현재가 폭풍의 잔해가 흩날리는 통신탑 아래에서 마주 섰다. 결국 내 놈과 나 둘만 남았군. 조상진이 비웃으며 헬기에서 내렸다. 내 놈의 신화는 오늘 밤 여기서 끝이다. 신화는 죽지 않는다. 다만 내 놈 같은 구더기들을 심판할 뿐. 대화는 거기까지였다. 두 사람의 몸이 허공에서 맞부딪혔다. 총알이 떨어진 총은 둔기가 되었고 주먹과 발 그리고 이빨까지 동원된 원시적이고도 처절한 싸움이 시작되었다. 조상진은 젊고 강했지만 그의 기술에는 명예가 없었다. 이강철은 늙고 지쳤지만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에는 수십 년간 생사를 넘나들며 다져온 해병의 혼이 담겨 있었다. 싸움은 처절했다. 이강철의 옆구리 상처가 터져 피가 분수처럼 쏟아졌고 조상진의 얼굴은 피와 진흙으로 범벅이 되었다. 승패를 가른 것은 힘이나 기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신념의 차이였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싸우는 자와 자신이 사랑하는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자의 차이. 마침내 이강철의 마지막 박치기가 조상진의 턱을 강타했다. 거대한 몸이 쓰러지며 기나긴 싸움의 종지부를 찍었다. 이강철은 쓰러진 조상진의 가슴에 군화발을 올렸다. 그는 조상진을 죽이지 않았다. 대신 그의 귀에 나지막이 속삭였다. 똑똑히 보아라. 내 놈이 망가뜨린 해병대가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지를. 그것이 너에게 내리는 가장 큰 형벌이다. 바로 그때 하늘과 땅에서 동시에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었다. 헬기로 탈출한 최정훈과 윤지성은 지체 없이 마지막 작전을 개시했다. 그들이 확보한 데이터는 단순한 언론사가 아니라 청와대 민정수석실, 국방부 장관 직속 라인, 국회 국방위원회, 그리고 모든 주요 방송사와 신문사에 동시에 전송되었다. 그것은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거대한 폭탄이었다. 세상은 뒤집혔다. 해병 대사령관이 연루된 천문학적인 규모의 방산 비리 게이트. 뉴스 속보가 쉴 새 없이 터져나왔고 관련자들의 이름이 줄줄이 오르내렸다. 국방부는 긴급 대책 회의를 소집했고 대통령은 직접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심판의 파도가 모든 것을 덮치고 있었다. 통신탑 아래 수십 대의 헌병대 차량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도착했다. 그들을 이끌고 온 것은 박진우 준장이었다. 그는 이강철을 체포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피투성이가 된 채 서 있는 늙은 사자를 향해 자신의 군 생활을 통틀어 가장 깊은 존경을 담아 거수경례를 올렸다. 그리고 쓰러져 있는 조상진에게 다가가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공식적인 역사의 전환점이었다. 몇 달 후, 대한민국 해병대는 창군 이래 가장 혹독하고도 건강한 수술을 받았다. 조상진과 그의 추종 세력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았고 군복을 벗었다. 그 빈자리는 박진우와 같이 강직한 군인들이 채웠다. 비리의 온상이었던 상륙장갑차 사업은 전면 백지화되고 원점에서 재검토되었다. 서해의 늑대들은 다시 그림자 속으로 돌아갔다. 그들의 이름은 그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다. 청와대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내려온 보이지 않는 사멸령만이 그들의 명예를 조용히 증명할 뿐이었다. 따스한 가을 햇살이 내리쬐는 해병대 교육훈련단 연병장. 수색대 전문과정 수료식이 거행되고 있었다. 갓 탄생한 정예 해병들 앞에 이제는 중사 계급장을 단 이서아가 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할아버지처럼 낮고 단단하지는 않았지만 그보다 더 맑고 강한 울림을 가지고 있었다. 가장 강한 해병은 가장 뛰어난 전투 기술을 가진 해병이 아니다. 가장 강한 해병은 어떤 상황에서도 동료를 저버리지 않는 해병이다. 우리는 혼자서는 약하지만 함께일 때 가장 강하다. 그것이 내가 배운 해병대 정신이다. 연병장 가장 뒤편 나무 그늘 아래에서 이강철은 말없이 손녀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과 안도감이 섞인 잔잔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는 조용히 몸을 돌려 연병장을 떠났다. 자신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 하지만 해병대의 정신은 손녀의 가슴 속에서 그리고 저 젊은 해병들의 심장 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었다.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한 세대의 전설이 저물고 더 강하고 명예로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됨을 알리는 찬란한 여명의 빛이었다.